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입니다. 네, 특히 강승영 번역가의 결정판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인생 책이다, 꼭 읽어야 한다 이렇게 꼽으시잖아요. 그 서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구 도서관 다 불타도 이 책 한 권 가져오겠다. 뭐 이런 독자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월든을 그냥 뭐 아름다운 자연, 숲속 생활 이런 추필로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건 그 당시 19세기 미국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책이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죠. 뭐랄까, 독자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어떨 땐 꾸짖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든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총 3편에 걸쳐서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책 구성을 따라서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제1편 숲생활의 경제학 페이지로는 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벌였던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해 보이기도 하는 그 삶의 실험 있잖아요. 그 이면에 담긴 경제 철학,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준비되셨나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아니, 하버드까지 나온 그 똑똑한 지식인이 왜 갑자기 다 등지고 숲으로 들어갔을까요? 직접 집 짓고 또 콩농사 지으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간소한 삶의 경제학.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어딘가 모르게 다들 지쳐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소로가 상당히 조발적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마치 평생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막 허덕이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요. 농장이나 집 같은 그런 소유물에 얽매여서 정작 자기 삶은 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인데 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 문장은 진짜 좀 섬뜩하게까지 하더라고요. 네, 바로 거기서 소로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뭐냐면 진정한 비용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는 어떤 물건의 가격을 그냥 돈으로만 딱 보질 않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 이걸 삶의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뭘 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벌려고 내 삶을 얼마나 갈아 넣었는지는 잘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장 눈앞에 붙어있는 가격표만 보게 되니까요. 소로는 의식주 그리고 연료 딱 이 네 가지 이거 외의 것들 뭐 소위 편의품이나 사치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발적 빈곤이라는 상태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물질적인 거에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삶을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맞습니다. 그 자발적 빈곤이라는 말이 진짜 뭐 가난을 예찬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물질에 더 얽매일수록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중앙난방 시설, 이걸 두고 부자연스러운 뜨거움 속에서 막 요리되고 있다. 이렇게 비꼬거나 또 철학자들이 삶으로는 실천 안 하고 맨날 강단에서 이론만 가르친다고 비판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편리함이나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는 상황을 경계한 거죠. 그런 그의 철학이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집 짓는 과정 같아요. 와, 1845년 봄에요. 도끼 한 자루 빌려서 이것도 막 이웃 관심 끌려고 너그러운 처사였다 뭐 이렇게 뭉치잖아요. 아무튼 그걸로 직접 나무를 베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묘사가 어찌나 생생한지 몰라요. 얼음 녹는 호숫가에서 일하다가 물에 담가놓은 도끼 옆으로 뱀이 스르륵 지나가는 장면 같은 거. 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그 집 짓는 데 든 비용이 있잖아요. 28달러 12와 12센트. 이걸 아주 그냥 세세하게 밝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나 이렇게 싸게 지었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집 한 채 한 800달러 정도 했다는데 이걸 사려면 인생의 10년에서 15년을 저당 잡혀야 한다.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소로는 바로 이 문명인의 가난함을 고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집이라는 그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인생의 황금기 대부분을 바쳐야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와, 28달러 대 800달러. 그리고 그걸 벌기 위한 시간이 10년, 15년. 야,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니까 확 와닿네요. 거칠의 장식 이런 거 다 빼고 최소한의 필요만 딱 충족하는 상자 같은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그의 주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 문제, 막 영끌에서 집 사고 평생 빚 갚는 이런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반드시 인간의 진정한 진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노동이나 빚으로 우리를 더 올가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였죠. 집은 남 보여주려고 짓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 본질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옷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죠. 옷의 기본 기능은 몸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새 것, 유행, 남들 시선 여기에만 신경 쓴다고 꼬집잖아요. 아, 그 비유. 허수아비에게 먼저 인사하게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재밌으면서도 뼈 아팠어요. 네, 이것도 결국은 간소함이라는 그 큰 줄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는 뭐 5달러짜리 외투, 2달러짜리 바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죠. 특히 저는 그 털갈이 비유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털갈이요? 네, 동물이 낡은 털을 벗듯이 인간도 내면이 성장하면 그에 맞게 낡은 관념이랑 같이 옷도 바꿔야 한다, 이거죠. 옷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성장에 옷이 따라와야 한다, 이런 생각. 와, 털갈이 비유 멋진데요. 결국 옷이든 집이든 그 외적인 것에 쏟는 에너지나 비용 이런 걸 줄이고 내면의 성숙에 집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로 끊임없이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물론입니다. 소로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나 압력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기준, 뭐 유행, 그 파리 유행 따라하는 미국 원숭이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더 강력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소로우는 2.5에이커,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에 주로 강낭콩을 심어서 생계를 해결합니다. 네, 맞아요. 비료도 안 쓰고 최소한의 노동만으로요. 그래서 첫 해 논사 비용이 14달러 72.5센트, 수입이 23달러 44센트, 딱 계산해서 8달러 71.5센트 이익을 봤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8개월간 총 생활비는 61달러 99.75센트였고 식비는 주당 27센트였다고 밝힙니다. 이게 하루 식비로 따지면 4센트도 안 되는 셈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밭에서 난 쇠비름 있잖아요. 그걸 끓여서 소금만 딱 쳐서 먹어도 만족스러웠다. 이런 대목은 그의 간소한 삶의 철학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당 27센트 식비. 이야, 이건 뭐 거의 충격적인데요. 물론 뭐 170년 전 물가라는 걸 감안해야겠지만요. 이걸 통해서 소로우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냥 이렇게 아껴 살 수 있다, 뭐 이런 걸까요? 그 이상이죠.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1년에 딱 6주만 일하면 나머지 46주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뭐 공부라든지 사색, 자연관찰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6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확보한다. 네, 노동이라는 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용된 노동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인 건 날품팔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딱 끝나면 완전히 자유로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군요. 평생 농장 빚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그 이웃 농부들이나 피라미드 건설처럼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에 개인의 삶이 희생되는 걸 비판한 이유도 다 거기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소로우한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자립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
그 외의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것이 그가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경제학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워라밸 논의하고도 딱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전신이나 철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로우는 상당히 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요. 메인주와 텍사스주가 서로 통신할 만큼 중요한 일이 과연 있을까라거나 해저 전신으로 가장 먼저 듣는 소식이 고작 암흑의 공주의 100일의 소식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은 지금 들어도 막 웃음이 나면서도 곱씹게 되더라고요. 네, 기술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그 기술이 과연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더 낫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진 거죠. 특히 철도에 대한 비판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철도가 속도를 가져다 줬지만 그 철도를 깔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침묵처럼 밑에 깔려서 희생되었다는 지적. 여기서 sleeper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침묵이면서 동시에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무감각하거나 희생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와, 기술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그 인간적인 비용을 그냥 꿰뚫어 보는 거네요. 호화로운 열차 객실처럼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세태 비판도 그렇고요. 이거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막 최신 스마트폰 기능은 줄줄 깨면서도 정작 그걸로 뭘 소통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런 고민은 좀 부족한 현실하고도 딱 겹쳐 보여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소로우는 기술 발전이 곧 인간 정신의 진보와 동일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한 선구자였죠.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로우가 이 모든 실험을 감행하면서 월든 호스트가로 간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단순히 돈 절약이나 문명 비판 이런 걸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는 직접 밝히죠. 되도록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숲으로 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용무라는 게 그냥 사적인 일을 넘어서서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길이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 여러 반경으로 다양한 원을 그릴 수 있듯이 삶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직접 탐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 탓만 하거나 아니면 돈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막 금은 족쇄를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다른 길도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소로우가 보여준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이자 그가 이 숲생활의 경제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일 겁니다. 마치 고대 철학자들처럼 외적으로는 가난해도 내적으로는 부유한 삶. 그걸 지향했던 것이죠. 네, 오늘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 제1부 숲생활의 경제학을 통해서 그의 독특한 삶의 실험과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노동 시간을 확 줄여서 사색과 성찰을 위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려 했던 그의 시도. 이게 끊임없이 소비하고 경쟁하도록 몰리는 우리 현대사회에 여전히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로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삶, 그 자체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경제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17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월든의 제2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페이지로는 12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추구했던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더욱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